오전에 재테크 수업 아직 다 완료가 안 됐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부동산 입지, 그러니까 평가 분석표랑 모니터링 표시랑 요거는 이제 일부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항목별로 한 번씩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항목이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 절대적인 항목은 아닙니다. 이 절대적인 항목이 아니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선호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투자의 성격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올려놓은 여기서 이제 17번까지는 이제 통상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려고 일반화 시켜서 하는 거고, 여기다가 여러분 더 특별한 것들을 항목들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여기 있는 걸 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하시더라도 그 가중치를 또 높여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점점 이제 재테크의 어떤 이제 고수가 돼가면서 여기다 더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택 같은 경우가 여기서 주택평가 분석표를 봤을 때 한 17개 항목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20개가 될 수도 있고 15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를 보게 되면은 요거는 조금 더 많아요. 왜 그러냐, 왜 토지가 더 많냐면 토지는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이라는 거는 뭐냐면 가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이 더 확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일반적으로 한 24가지 정도를 보는데 이게 30가지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20가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더 플러스 마이너스 가중치까지 다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전체적으로 한 번씩 한번 훑어보고 갈게요. 이건 이제 이건 제가 쓰고 있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분석표인데 요거는 같은 전문가라고 해도 본인들이 다 맞춰서 쓰면,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이 형식이 뭐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표대로 하라고 어떤 무슨 뭐 국토부에서 나왔다 뭐 이런 건 없어요. 다만 본인들이 실무를 하면서 자기의 특성에 맞게끔 이 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들은 다 제가 다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말고는 없다는 얘기예요. 딴 데 가서는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도 본인 거에 맞춰서 해요. 그럼 그분들 거를 저도 몰라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것들은 비슷비슷하겠지만은 특성적인 것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개별적이라는 걸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수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표를 바탕으로 새로운 표를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 특성에 맞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요거에 좀 충실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배우시라는 겁니다. 일단 제가 만든 표는 일단 저는 제일 먼저 보면 이제 특성들이 다른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이 부동산적인 관점만 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부동산 플러스 이제 가격적인 관점,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또 미래의 어떤 전망치라든지 이런 걸 되게 중시하는 포인트들이 다 달라요. 그게 바로 가중치로 나타나는데 저는 골고루 봅니다. 골고루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주택하고는 어떻게 보면 한 발 조금 떨어져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데 저는 경제적인 측면을 많이 봐요. 특히 세계 경제, 그 다음에 국내 경제, 그 다음에 지역별 경제, 요러고 먼저 한 다음에 부동산 측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제가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97년도 이제 IMF를 겪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겪다 보니까는 그때의 어떤 이 세계의 어떤 경제적인 변화나 국내 경제 변화 때문에 사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안 됐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 경제가 휘청하게 되면은 사실 부동산이니 주식이니 채권이니 모두 다 경제의 한 파트예요. 근데 이게 원체 규모가 크다 보니까는 그걸 따로 독립해서 이제 바라보는 관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일 때 평상시에는 사실 상관없어요. 그렇게 보셔도. 그러나 전체적으로 경제 자체가 휘청거리고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이게 다 포함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는 사실 우리하고 별 상관없는 미국의 어떤 경제 시스템, 신용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겨버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주식, 채권 아주 그냥 거의 폭락하다시피 할 정도의 그런
사태를 저도 겪어봤고 또 제가 그때 또 사실 또 상당히 또 많이 하다가 손해를 많이 봤던 그런 이 기억이 있다 보니까는 그 이후부터는 이 경제적인 측면은 꼭 안 볼 수가 없어요. 네. 또 옛말에 있잖아요. 뭐 잘하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이제는 사실 경제적인 거가 뭐 일반적이다, 평범 보통이다, 문제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큰 문제는 들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어떤 지금 여러분들도 기사나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떤 국내를 둘러싸 있는 이런 대외적인 변수들이 상당히 크잖아요. 리스크가. 어떤 미국하고 중국과의 문제, 또 한국하고 일본과의 지금 경제적 이런 문제, 총체적인 이런 것들이 사실 국내에 어떤 보면 부동산적인 거, 외적인 거거든. 근데 그 외적인 것 때문에 사실 이런 거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부동산도, 주식도, 채권도 다 경제의 한 일부분인데.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저는 강조를 합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범할 때 뭐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사실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나 특별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안 되면 그 이후부터는 생각할 이유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국을 거기다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제를 놓게 보면 이제 세계 경제, 뭐 국내 경제, 그다음에 또 여기까지 끊을 수 있는데 이제 지역 경제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울산이라든지 뭐 거제라든지 지금 이 경상도 경남 쪽은 사실 되게 지금 지역 경제가 안 좋거든요. 뭐 군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이 지역 기반 자체가 그동안 이 지역 뭐 울산도 마찬가지, 울산 뭐 군산 뭐 거제 같은 경우는 이 지역 경제가 사실 탄탄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대기업들 탄탄한 대기업들 와가지고 거기로 인해서 사실 고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그 지역적인 기반 자체가 이제 뿌리치는 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같은 대한민국이어도 서울의 어떤 상황하고 울산, 거제 상황은 완전 달라요. 똑같은 부동산 규제지만은 규제가 다가오는 그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 지역 경제거든요. 지역 경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경제를 또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경제도 포함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4번에 보면 이제 그 부동산 정책적인 것들, 여기 보면 그 20.8, 뭐 58.3 이것들은 뭐냐면은 요 경제적인 파트가 전체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20%짜리예요. 20%짜리가 일반 저기다 뭐 평범하다 문제 없다라고 하면 이게 10%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가중치가 그만큼 변수가 없으니까. 가중치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변수가 크다는 얘기예요. 시기만 해서. 그래서 등락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경제적인 측면이 만약에 10이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경제적인 측면이 50이 돼버린다. 라고 한다면 그만큼 50%만큼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국내 경제보다 세계 경제가 갑자기 가중치가 뭐 30이 돼버린다. 이러면은 이건 조심하세요. 왜? 이건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는 세계적인 문제점 때문에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거를 체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택, 그러니까 이거 이제 주택 평가니까 주택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58.3%짜리예요. 그러니까 100에서 58, 거의 60% 정도 수준인데, 그리고 전망치가 한 20% 정도 나오는 거고. 이 전망치가 사실 주택하고서 사실 연관은 돼요. 왜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황과 그것으로 인해서 향후의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주택하고 이 전망, 이 표는 사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경제적인 거는 요거하고 조금 좀 동떨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에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계 경제는 제가 뭐 안정이라고 그랬지만 이건 그냥 샘플링을 한 것이고, 이걸 하는 표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그냥 한번 샘플링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세계 경제가 어때요? 안정적이에요? 아니면 조금 불안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 어떻게 써야 되는 게 맞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주택 항목별 분수 기준표를 들어가시면 돼요. 거기 뭐라 써 있어요? 여기 보면 세계 경제 매우 안정. 뭐 이거 빠른 거죠.
이게 뭐 늘상 쓰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기다 쓰시면 돼요. 이거를. 가중책을 몇 프로를 둘 건가는 이제 고민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떤 상태예요? 보통? 나쁨? 내가 봤을 때 보통이야. 아니 뭐 나빠. 근데 그 나쁜 거에 대해서 뭔가 근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나빠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 왜 나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옆에서 내용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일단은 매우 안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안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없네요. 보통 손 들어보세요. 보통 나쁨. 자, 왜 나빠요? 미중 무역 분쟁. 이 자본이 돈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다? 바로 이 불확실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다?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근데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세계 경제에서. 왜? 계속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간에 뭐 미국 무역 분쟁. 자, 미국에서 금리 인하 했죠? 네? 했잖아요. 저 7월 30일날인가 뭐 7월 말에 저번 달 말에 0.25% 인하했어요. 네. 한국도 인하했죠? 자, 금리를 인하한다? 이거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돼. 금리를 왜 인하해요? 경기가 안 좋아서. 예, 맞아요. 미국 경제가 그동안 4, 5년 동안 좋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긴축 경제로 돌아설 때 왜? 시중에 돈이 너무 풀리니까 어떻게 시중에 돈이 너무 풀린다 이거야. 쉽게 말해서 유동성 장대야. 막 돈에 그냥 막 남아 돌아. 그럼 문제점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였어요. 첫 번째가 뭐죠?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나. 그나마 좀 버티고 있었던 게 그동안 사실 메이드 인 차이나 때문이었어요.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한테 조금씩 이제 바뀌죠. 메이드 인 베트남 뭐 이렇게 바뀌어가고 뭐 인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비용으로 생산되니까 물가가 뛰진 않으니까 그나마 버텼던 건데 자 물가 두 번째는 뭐가 문제죠? 두 번째는 인플레 말고 시중에 돈이 쏟아져 나오면은 뭐가 문제가 됩니다? 자산 버블 현상이에요. 왜? 돈보다 훨씬 실물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거 자산 버블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다? 부동산 주식이야. 그중에서 특히 부동산. 여러분 시중에 돈이 막 남아 돌아.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실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왜?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현상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 경제가 이제 경제가 원체 좋았으니까는 이걸 바탕으로 이제 긴축 경제를 들어갔잖아요. 긴축 경제라는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뭐예요?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겠지 다시.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금리 인상인 거였어요. 금리 인상했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금리를 계속 인상해왔었죠 꾸준하게. 근데 갑자기 그래 금리를 딱 인하시켜버린 이유가 뭐다? 이제는 금리 인상했다 큰일 납니다. 왜? 이제는 긴축 경제 갖고는 큰일 나게 생겼어요. 왜? 미국도 이제 왜?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 붙으면은 뭐 중국만 피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도 피해 있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다시 이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아직 뭐 한 번 인하한 것 같고 양적 완화다 이런 얘기하기는 아직 힘든 거고 대신에 이제는 긴축 경제는 잠시 이제 멈춰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시중에 자꾸 이제 돈을 다시 쏟아내야 그 돈을 갖고서 왜? 그렇지 시중에 돈이 돌아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보면 지금 금리 인하 했잖아요. 했는데 시중에 돈이 없어서 금리 인하가 된 거예요. 지금 시중에 지금 쉽게 말해서 유동성이 얼마예요? 지금 1130조 막 이러고 있어요. 회사 유보금이 지금 뭐 800조니 700조니 이러고 있는 상태고. 근데 웃기는 게 시중에 돈이 없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 그 얘기 뭐냐면 갖고 있는 사람들만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평균. 회사, 뭐 대기업, 아니면 큰 돈들. 정작
서민들한테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서민들한테는 돈이 돌아가겠느냐예요. 사실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0.25 낮춘 거는 네? 사실 별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상한 거. 왜? 서민들한테는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출 규제를 꽉 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금리 인하를 한 걸 과연 무슨 혜택을 받겠냐. 물론 이제 이자 조금 덜 나빠겠지.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서민들한테 자꾸 이제 돈을 이렇게 유동을 시켜가지고 그 서민들이 그걸 바탕으로 소득도 생기고 또 소득을 바탕으로 또 소득이 생겨야 이제 이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건데 지금 서민들한테는 지금 돈들이 지금 안 가고 있어요. 몰려있는 대로만 계속 몰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인하를 해봐야 그 효과만 더 커질 뿐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양극화 현상이 점점점 짙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참 우리나라 지금 경제 지금 양극화 현상이 참 안타까운 건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그런 이제 맥락이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세계 경제는 어쨌든 간에 나쁨. 그럼 이제 2번 나쁨. 그럼 어떻게 하시냐? 여기 표. 이걸 가셔가지고 여기서 쓰세요. 뭐라고? 됐네. 가중치 10. 문제 없죠? 여기다 삭제를 하고 나쁨에다가 이걸 치시면 되고. 배점표는 10점 중에서 2점이니까 4점 되겠죠? 요거잖아. 여기 지금 가중치니까는 매우 안 중에 5점이잖아. 그러니까 가중치가 10이라는 얘기는 곱하기 2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나쁨이 2니까는 곱하기 2가 4가 되겠지. 환산으로 했을 때는. 배점표 환산. 맞죠? 맞죠? 이게 가중치가 완전히 가중치가 여기서 20%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또 2배 더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그만큼 거기가 가중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국내 경제 어때요? 안 좋죠? 매우 안 좋은가요? 매우 나쁨할까요? 매우 나쁨. 그 이유는 한일 문제, 한일 경제 문제, 그 다음에 북핵,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네? 그렇죠. 미중, 그것도 포함되죠. 미중 분쟁, 또 뭐 있을까요? 부동산 규제. 각종 규제. 어쨌든 이 정도? 네. 어쨌든 이 정도. 이 정도 하면 좀 매우 나쁨으로? 그럼 1점 매우 나쁨? 지역경제. 자, 이 지역경제는 뭐냐면 내가 투자하려는 그 대상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 말이에요. 일단 여기에는 뭐를 됐을까 좀 송파 이제 좀 잠실주고 5단지 요걸 샘플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울 중에서도 송파 어때 지역경제 뭐 나쁘지 않죠 여기는. 여기는 뭐 이렇게 사실 서울 강남 쪽이 나쁘다고 그러면 사실 뭐 갈 때까지 다 간 거니까 또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송파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요. 절대 뭐 나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면은 지역경제 안정 매우 안정 지역경제 좋은 어쨌든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5점 했다 지금. 그나마 이제 오늘 이제 점수 조금씩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자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 해보면 어때요? 매우 완화, 매우 규제. 매우 규제. 매우 심한. 규제가 매우 심한. 앞으로 줄줄이 되기. 그러니까 1점.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항목별로 보면은 규제를 지금 가중치를 5점을 넣었거든요. 이게 5점이 적당한가요? 조금 높여볼 필요가 있겠지요. 왜 그러면 부동산인데 그래도 정책인데 그래서 요거 가중치를 10으로 한번 넣을게요. 그러면 여기 항목별에 여기도 가중치가 여기 이미 10이 돼 있네. 매우 나쁨. 배점이 1점이죠. 근데 가중치가 10이니까는 뭐예요? 2점으로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환산이 되는 거예요.
어때 이제 여러분들 해보니까 뭐 별건 아니죠. 그냥 대입만 시키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뭐 대입만 잘 시키면 되는 거고 알아서 자동적으로 이제 연산이 되는 거니까.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대입할 수 있는데 그 근거를 정확하게 좀 알아야지. 사실 내용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여기 한번 좀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큰 그림 그냥 이렇게 단어로만 쓴 거지 정확하게 하려면 어때요? 뭐뭐 때문에 규제가 심하다는 걸 써줘야 돼. 예를 들어 뭐 재건축 뭐 규제, 뭐 향후 민간 특히 분양가 상한제 실시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써줘야 돼. 이걸 여러분들은 사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내용적인 게 중요해. 왜? 내용적인 게 있어야 이게 나오는 거거든. 그죠? 여러분들이 이 내용적인 걸 이걸 칸 채워야 돼.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고 고민하셔야 되고 연구하셔야 분석하셔야 되는 것들은 이 내용적인 걸 뭐를 채워가지고 어떻게 환산할 건가를 정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나가 이제 지금 이제 샘플링하고 또 제가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큰 그림 이렇게 목장을 쓰는 거예요 지금. 집에 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부동산 입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입지는 나왔죠. 왜? 송파구 잠식이니까. 어때요 입지? 소송법. 왜? 좋죠 뭐 그죠? 뭐 송파면 사실 감사합니다 아닙니까? 뭐 여기 더 좋은데 어디 도곡동? 뭐 청담동? 네. 송파동 뭐 괜찮아요 좋아요. 여기만 와도 감사합니다 하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니까 부동산 입지는 서울 도시 그렇죠. 서울 도심 중에서도 어디예요? 강남이야 강남.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10점 만점에 10점 줘도 돼. 네, 10점 만점에 10점. 좋은 아주 이렇게 뭐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쓰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효과 분석해 보면은 10점 매우 좋은 딱 10점 한산. 자 종류 재건축 아파트. 요게 이제 변동성이 큰 건데 사실 지금 재건축 아파트 어때요? 지금 재건축 아파트 안 좋지. 규제가 지금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근데 재건축 아파트가 지금 가격 떨어졌다가 작년 8.2 대책, 작년 9.13 대책 나와가지고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이 빠졌었잖아요. 한 뭐 2, 3억 빠졌잖아요. 그럼 다시 올라왔어요 지금? 올 뭐 4월부터 해가지고 한 6월까지 쭉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 봤잖아요. 재건축 아파트 다시 뛴다고. 그러다가 이제 민간 이제 분양권 상한제 분양권 상한하면은 어때요? 사전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왜? 일반 아파트 분양가를 이제 마음대로 조정 못하잖아요. 그럼 사전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근데 이게 중요한 거 보면 이게 또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야 이게. 자,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과연 지금 재건축 아파트 투자로서 어때요? 대단로서. 분명히 규제를 하든 모든 타겟은 사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가장 첫 번째 타겟은 뭐야? 강남 재건축이야. 뭐 이건 뭐 누구도 뭐 이의를 달 이유가 없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자 규제를 가면 갈수록 항상 이게 좀 이따 설명했지만 뭐가 연결돼요? 규제를 가해. 재건축이 진행이 안 돼. 그럼 뭐가 문제가 생겨? 공급 부족 문제가 항상 따라온다고. 왜? 이거 말고 강남에서 그러면 어떻게 공급을 해줄 거냐.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강남 재건축은요, 계륵이에요, 계륵. 이거를 키워줄 수도 없고, 키워주자니 이건 뭐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고, 규제를 가하자니 낭중의 문제가 생기고, 왜? 공급 부족이 안 돼. 공급 부족이 생겨버리니까. 강남에 재건축 말고 뭘 하겠냐고. 어떻게 공급을 이루어지겠냐고.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 누르니까 어때? 옆에 일반 아파트 가격 올라가잖아요. 왜? 풍속효과.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기득권. 왜? 더 이상 공급 안 되네?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 올려버려.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되고 있으니까 이게 계륵이에요, 계륵. 아마 계속 올 거예요. 아무튼 어쨌든 강남에 지금 재건축 아파트 어때요? 뭐 10점 정도 가중치 놓고 본다면은 지금 상황이 어때요? 여기는 그냥 뭐 아파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재건 아파트 중에서도 재건축 아파트거든 지금. 요거하고 조금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요것도 기준표도 여러분들이 바꿔서 정하면 상관없어요 그거는. 네. 이거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너무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 너무 심해 조금 나쁨 뭐 이렇게 써도 될까? 아니다. 나 이거 좋다. 투자하려면 이 정도는 리스크는 있어야지. 그래야 더 제대로 배팅하지. 그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집에 가서 하세요, 그렇게. 상관없어요. 이건 여러분 각자 생각, 여기서 지금 10분 이상이 계시는데, 10분이 이 표를 보고 똑같이 점수 나올 수가 없어. 똑같이 나온 거 베낀 거예요? 그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여지껏 다 다르게 살고, 앞으로 생각하는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점수가 동일할 수가 있겠어요? 10명은 10명이 다 다르고 100명은 100명이 다 달라야 돼 이거는. 똑같다면 그건 베낀 거야 내가 봤을 때. 다 다를 수밖에 없어. 근데 대부분 보면은 비슷하게 가. 왜? 비슷하게 살아왔거든. 한두 명이 툭툭 튀어나올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비슷하게 가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점수를 봤을 때는 뭐 10점 중에 뭐 이건 아니야. 매우 좋은 건 아니야. 나쁨 정도? 이 정도? 그러면 점수가 4점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되버리겠죠. 그다음에 수요 공급. 자, 잠실. 수요 공급. 공급이 매우 부족하겠지. 자, 여기서 보면은 공급이 부족한데 왜 매우 좋음이었습니까? 가치가 그렇지요. 수요가 만약에 갑자기 왕창 몰렸어. 그러면 좋다 나쁘다. 우리가 지금 단지 중 오단지 지금 재건축 아파트를 좀 투자하려고 그래. 근데 갑자기 수요가 한 2만 세대가 막 몰려와. 그 주변으로. 그럼 좋다 나쁘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나쁘지요. 왜? 공급이 과잉이 되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공급이 지금 없잖아. 재건축 말고 공급할 수가 없잖아. 그럼 공급이 부족하지. 공급이 부족하니까 뭐 어떻게 해서 가치는 높아지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수요 공급은 투자할 때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 이해돼요? 네. 여기 보면은 지역별 수요 공급 매우 부족하니까 좋은 거야. 왜? 매우 부족하니까 내가 사는 건 내가 기득권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매우 수요가 많은데 내가 샀어 그러면 어떻게 과잉되면 가격이 떨어지겠지 당연히.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공급이 매우 부족한. 공급이 부족해서 기득권. 뭐 이렇게 대충.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뭐 10점 중에 뭐 10점. 폈어요. 수요 공급.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선호도. 잠실 선호도 어때요? 최고지? 네. 선호도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교통 편의시설. 뭐 말할 필요 없죠 이거. 학군. 이거 브랜드. 뭐 재건축이긴 하지만 어차피 뭐 롯데 들어오고 그랬죠? 롯데인가? 롯데 삼성 뭐 컨디션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브랜드 자체가 언제 또 대단지고 이거는 무조건 쾌적성 어때요? 네, 그렇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선호도, 교통, 학군, 쾌적 어때요? 이게 강남이야.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의료 하나라도 빠질 게 있나요? 이게 바로 강남인 거예요. 왜 강남 하는지 10점이 10개 다 포함돼. 자, 여러분들이 집을 사셔. 생활을 하셔. 그러려면 한두 개만 좋다라고 할 수도, 그거 바라보고 살 수 있어요? 아니죠. 다 좋아야 돼. 학군도 좋아야 되고, 교통도 편리해야 되고, 한강도 가까워서 쾌적성도 높아져야 되고, 주변 환경도 조용해야 되고, 편의 의료시설 잘 갖춰 있어야 되고, 쇼핑도 문화시설 잘 갖춰. 이런 마음대로 국내 어디 있냐고. 몇 군데 있냐고. 이걸 다 갖춘 게 바로 강남이에요. 그러니까 강남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혐오시설. 잠실에 혐오시설이 있어요? 없죠? 딴 데 가보세요. 뭐 혐오시설 꽤 있어요. 하수 종말처리가 있질 않나. 뭐 화력 발전소가 있지 않나. 뭐 쓰레기 매립장도 있지 않나. 이런 것도 다 혐오시설이거든. 잠실에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어. 생활하기엔 정말 좋은 데지. 그 다음에 개발 어때요? 개발 여건 좋죠. 그러니까 주변도 개발되고 자체적으로도 또 개발도 돼. 아 이거는 뭐 그냥 흔들고 따구리지 따구리지 그냥 뭐 이런 얘기 그냥 선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매우 좋아요. 뭐 어떤 분들이 개발 이 포커스에다 여기다 가중처 20불 30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미래 전망이 바로 여기에 연결되는 거거든. 전 그냥 10% 남는데 더 하시는 분들이 여기다 20 넣을 수도 있고 30 넣을 수도 있어요. 그건 선호도 취향에 따라 달라요. 자, 그리고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좋은데 그럼 앞으로 향후 가격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 보자고요. 자, 가격은 어때요? 여기서 이제 전망치가 있고 여기서 이 가격은 좀 차이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향후 가격이 올라갈 거냐를 하나를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가 이 가격이 과연 적당하느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거야.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 향후 가격도 계속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잠실주공 5단지 뭐 전용 뭐 23평형이다. 그러면 현재 한 17억 뭐 이렇게 가겠죠. 뭐 16억 17억 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그러면 향후 2, 3년 안에 얼마까지 갈까? 뭐 20억 가겠다. 그럼 전목점 높아지는 거고. 근데 지금 가격이 지금 시세가 지금 17억인데 지금 여기 나온 거는 한 15억짜리가 나왔다. 그럼 완전 좋은 거지. 그죠? 근데 반대로 향후 전망 같으면 현재 시세가 17억인데 지금 뭐 한 2년 뒤에 한 18억 될 것 같다. 현재 가격이 17억 5천이다. 어때요 가격이? 그 큰 메리트가 있나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가격적인 여기 큰 거거든. 여기 전망해 보면요. 네? 여기 밑에 보면 이제 가격 전망 있잖아요. 1년. 이게 1년 놓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좀 더 세분해 가지고 6개월치, 1년치, 2년치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넣는 분들 계셔요. 그럼 거기다 점수가 다 달라요. 이걸 더 세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냥 심플하게 하려고 그냥 1년치만을 놓고 봤는데 1년 지나고 그러니까 가격 떴는데 2, 3년 지나가면 가격이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좀 더 세분할 수 이건 취향에 따라 달라요. 여기서 가격을 보니까는 현재 시세가 17억인데 앞으로 1년 지나고 나면은 요거 한 20억 갈 것 같다. 근데 지금 가격 시세는 지금 18억이야. 아 그럼 요거 애매해지겠지. 요걸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세보다 지금 어쨌든 호가는 높아졌으니까 지금 거래들이 거의 안 되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근거할 만한 데이터가 좀 부족하잖아요. 네. 너무 거래가 절벽이니까. 그러니까 호가 위주로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리스크가 크니까는 요 가격적인 측면은 향후 가격적인 1년 놓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뭐 2, 3년 놓고 요거를 4-5개 단계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걸 봤을 때 요 현재 가격이 요건 여기서 이 가격은 뭐예요? 현재 가격이라는 거. 현재 가치라고 봐야지. 현재 가치. 현재 가치. 그게 적당한 게 아니에요. 그때 한 17억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보통을 놓고 보고 그다음에 전월세라는 건 뭐냐면 이제 임대가 수요가 팍팍 터져주느냐 이거지. 따라오느냐 이거지.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문제점이 뭐예요? 임대가 약하거든. 그죠? 왜? 오래됐으니까. 가격은 뭐 10억인데 전세니까 뭐 4억 뭐 이러니까. 그 얘기 뭐야? 내 돈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아파트하고 차이점 가장 극명한 차이점이 바로 이런 건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투자들은 정말 내 돈은 목돈이 많이 들어야 돼. 그리고 장기간 끌어야 돼. 그러니까 정말 투자 제대로 계획이 안 잡혀있으면 이건 버틸 수가 없어. 내 돈 다 집어넣고도 그거를 뭐 10년씩 끌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이 금융비용 측면이나 기회비용 측면에서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 아파트 안 그렇지? 그래서 뭐
파크리오 뭐 예를 30평형이 뭐 지금 한 15억 간다. 그러면 전세가 한 80 나오잖아요 지금. 그럼 내 돈 해봐야 전세가 높으니까 내 돈이 작게 들어가니까 버텨갈 수 있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 물건은 그렇지 않아요. 내 돈이 거의 다 들어가요. 대출도 쉽지 않고 그리고 기간도 길어야 되고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놓고 봤더니만 전체 가중치는 125점이 나왔어요. 125라는 건 뭐예요? 100점 만점을 125로 나눈 거예요 지금. 네? 그랬을 때 우리가 배점표를 보니까 94점이 나왔어. 이거는 뭐예요? 125점에서 94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100으로 환산을 해야지. 100으로 환산하니까 몇 프로나? 어느 정도? 75점밖에 안 나와요. 옆에 비교를 했어요. 비교 대상, 뭐 근처에 있는 일반 아파트. 이게 좀 사실 비교 대상은 좀 맞진 않아요. 그럼 재건축 아파트하고 일반 지금 아파트를 비교를 했으니까 사실 안 맞는 거야. 따지고 보면은 재건축 아파트끼리 서로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일반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끼리 비교해야 사실 맞는 건데 이건 그냥 샘플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것들은 꼭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LS 파크리오 놓고 봤더만 똑같이 왜? 보세요. 비교 대상을 놓고 봤을 때 LS나 파크리오나 세계경제, 국내경제, 지역경제 문제가 차이가 있어 없어? 동일해 이거는. 그러죠? 동일할 거 아니야. 그리고 입지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어때요? 이것도 동일해. 왜 같은 동네라니까. 다만 뭐만 차이냐면 재건축 아파트냐 아니냐 그 차이인 거야 따지고 보면. 그리고 향후 가격 전망치. 이 전망치에서 차이가 나지. 왜? 향후 가격 전망치에서 분명히 차이가 날 거고 현재 그 가격, 현재 가치가 더 높낮이가 다를 거니까. 이거에서 차이가 나.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렇게 비교 대상을 놓고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 7, 80% 비슷해. 거의. 왜? 같이 공유하니까. 근데 몇 가지에 대해서 차이가 확 나는 거야. 극명하게. 가격적인 거 아니면 이제 개발적인 거. 일반 아파트 개발적인 거 없잖아. 재건축이 아니니까. 근데 재건축은 개발적인 그 면이 커진단 말이야. 거기에 따라서 가격 상승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 몇 가지로 차이가 확 난다는 거. 그래서 놓고 보면은 LS 같은 경우는 판단했을 때 77.6점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파크리온 81이 나왔어. 이렇게 놓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 내가 과연 잠실 재건축을 지금 하는 게 맞냐야. 난 잠실 주공하려고 지금 이거를 분석을 했더니만 분석해보고 나온 결과가 보니까 기대치만큼 안 나오는 거야. 딱 해봤더니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나온 거야, 분석을. 이거 여러분들이요, 처음에 분석하기 전에 기대했던 거랑 이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실제로. 이거는 왜 그러느냐? 두 가지 측면을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야?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계산을 설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야? 이러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따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아직 훈련 전혀 안 됐잖아. 이런 걸 따져본 적도 없다 보니까는 잠시 주고 많이 듣고 주변에 좋다 보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이게 제일 좋을까? 했는데 따져보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한 만큼의 수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반대적으로 다른 이런 비교 상품들이 내가 몰랐는데 오히려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딴 게 없어요. 뭐를 투자하려면 무조건 이 표를 무조건 작성하셔야 돼요. 그게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토지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이거를 다 분석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막연하게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 분석표로서 명확해지는 거예요. 뭐로 나와? 결국은 핵심은 모두 숫자로만 나옵니다. 이게 바로 객관이 객관. 자, 그러면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왔을 때 그럼 75.2점이라는 게 과연 높은 점수인지 나쁜 점수인지는 몰라요. 어쨌든 100점 만점에 75점이 나왔어. 학점으로 따지면 한 10분 정도 수준인데 이게 과연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 조근표가 나온 거야. 이 조근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취향에 따라 달리하는 거예요. 꼭 여기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렇게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 나왔다. 그럼 평점으로 봤을 때 AA 이런 건 아주 그냥 무조건 그냥 투자를 해야지. 근데 지금 이거 나왔잖아 지금. B로 나왔네 이거는. 왜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면은 10개를 분석하잖아요.
여기 10개를 분석하는 건 뭐야? 다 좋다고 생각하시고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나쁜 거 X한테 분석하지 않을 거 아니야. 100개 중에 예를 들어 30개 중에서 그 중에 봤더니 10개가 괜찮아 보여. 그래서 그 10개만 분석을 했어. 좋아 보이는 걸 분석했는데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수를 제가 판단을 시킬 때 좀 더 플러스를 해준 거예요. 왜? 그만큼 물건이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그래서 사실 80점 이상만 돼도 이건 괜찮다야. 여러분들도 점점 고수가 되고 분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 확률은 어떻게? 점점 낮아지고. 지금 여러분들 짜면은 아마 웬만하면 다 80 이상 다 넘을걸? 근데 그거를 이제 20번을 짜고 100번을 짜보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비율이 점점 떨어져.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수되면은 100개 중에 하나 될까 말까. 근데 그 하나는 제대로 된 거지. 왜? 다 통과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훈련은 이제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샘플링하다 여러분들 봤을 때 이거 별거 뭐 별거겠어. 뭐 집에 가야 한 1시간이면 다 하지 않을까? 야, 지금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점수 넣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내용을 어떻게 쓸 거냐. 이 근거를 어떻게 맞춰 마련할 거냐. 좋아. 왜 좋은지에 대해서 써야 될 거 아니야. 본인이 못 써, 이거를. 이게 어려운 거야. 이거를 쓸 수 있다라가, 이건 이미 분석이 끝났다는 얘기야.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거를 최소한 알고서 쓴다는 얘기거든. 그 얘기는 뭐, 그러니까 점수가 나오는 거고, 이것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단순히 여기서 점수만 놓고 10.5점, 이게 뭐가 중요해. 이거에 이거 쓰는데 1분이나 걸려요? 쭉쭉 쓰면 되지? 그 점수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중요한 건 그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이 내용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쓸 수 있다? 그래 얘기는 뭐야? 이 물건에서 최소한 이 항목은 분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최소한 20번 이상 안 쓰고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그 전에 여러분들 절대 투자하면 이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못해요. 여러분들 분석이 안 되는 거야. 치고 나서. 분석을 완벽하게 할 줄 알아야 이 표를 쓸 수 있는 거죠. 이 표를 그만큼 20번까지 했었다는 얘기는 뭐야? 20개, 최소한 20개는 내가 분석을 다 해봤다는 얘기예요. 시뮬레이션. 왜 20번을 강조하느냐? 20번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이 이미 달라, 처음부터. 처음부터 벌써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왜? 해보니까, 이런 거 에이, 쳐다도 안 보는 거야. 처음부터 애시당초. 해보니까. 처음에는, 15가지 항목 중에 한두 개가 마음에 딱 들었거든. 근데 해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고, 이거 해보니까 별거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애들한테 이제 물건 볼 때 한두 개를 별로 쳐다를 안 봐. 그러니까 점점점 이 분석법을 짜면 짤수록 어떻게 해? 점점점 어떻게 된다? 객관화되는 거야. 바로 이 시각을 여러분들이 훈련하시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이거 짜면요, 100% 주관이에요. 여러분들 100% 뭐야? 내가 짜니까 당연히 내 주관이 들어가겠지. 내 의지가 들어갈 거고, 내 생각이 들어갈 거고. 근데 그걸 짜다 보면은 점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느낀다. 그러다 보면 시각이 자꾸 바뀌는 거야. 관점이 바뀌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연적으로 남들이 좋아하는 거, 돈 될 만한 것들만 보여, 눈에. 이게 튀는 거야. 내 눈에 백날 좋아봐야 그 의미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팔 건데? 내 평생 갖고 갈 거 아니에요.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 눈에 좋아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비싸게 살 거 아니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 그 사람 눈에 그 사람이라는 건 뭐 일반 된다죠. 일반 평범한 사람. 특정한 이런 거 빼고 그 사람들 눈에 좋은 관점으로 내가 바라본다고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 바라보는 건 뭐야? 무조건 내 눈을 보는 것만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항목으로 봤을 때 이 중에서 두세 개. 뭐 교통이 좋아, 학군이 좋아, 뭐 이런 것만 볼 거야 아마, 그지? 그러고서 거기에다는 가중치를 막 50을 준다고. 이것만 좋은 게 최고야. 근데 나머지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시각 자체가 객관화되고 일반화된다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매각할 때 제일 높은 게 뭐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우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투자에 성공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오전 수업은 요것을 하고 점심 식사하고 이제 투지 수업 들어가게. 네. 자, 수고하셨어요.